이제 19세기 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키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전에 위생 환경이 나쁘고 질병 환경이 열악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시작을 하면서 질병 퇴치를 성공하면서 이제 키가 커지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진보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영양의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20세기는 우리가 질병 퇴치를 통해서 이런 건강의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아주 큰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세기 들어서게 되면 영아 사망률은 이제 빠르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영아 사망률이 1880년에 215명에서 1930년이 되면 60명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주요한 도시들의 영아 사망률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값들은 평균적인 사망률의 변화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점선들은 뭐냐면 도시 내에서 사망률이 높았던 그런 지역과 낮았던 지역 사이의 어떤 영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격차가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20세기의 인류는 이런 위생이나 질병 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질병 퇴치를 아주 빠르게 성취했던 그런 시기였고, 지역 간이나 계층 간의 환경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아 사망률의 감소라는 것은 성장기의 위생이나 질병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순영양 상태가 좀 더 좋아졌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균 신장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생활 수준 지표가 좀 더 개선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위생이나 질병 환경을 개선했는지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세균 이론의 등장입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왜 질병에 걸리는지를 이야기할 때 오염된 환경의 물질이 부패해서 발생하는 나쁜 기운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환은 모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1900년이 되어서 알려졌는데, 이 말라리아의 어원이 이 배드 에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기가 아니라 나쁜 기운 때문에 열병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9세기 말이 되면서 세균이 질병을 전파한다는 그런 과학적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질병에 걸리는 게 배드 에어가 아니라 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세균을 예방을 하거나 이 세균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커틀러 교수는 20세기 초에 인류가 질병 퇴치 성공할 수 있었던 걸 4가지 요인을 뽑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대적인 공중보건 캠페인이에요.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물을 끓여 마시자, 손을 깨끗이 씻자, 이게 다 위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건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보면 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를 시설을 들여오고, 그래서 물을 정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하수도 시설을 도입을 해서 식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은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또 20세기 초가 되면 말라리아 퇴치 운동이라던가 기생충 박멸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학 지식과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홍역과 같은 이런 유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백신이 개발된다던가, 박테리아 질환 치료를 위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세기의 이렇게 질병 퇴치의 가장 큰 혜택은 경제 성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 퇴치가 단순히 평균 신장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생활 수준의 개선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적 자본이라던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와 경제의 이런 특별한 상관관계가 역사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아주 유의미한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생활 수준 지표로서의 신체 지표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남북한 간의 신장의 격차입니다.
이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유전자는 사실은 뭐 동일하겠죠. 그리고 한국 전쟁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키가 남한 주민에 비해서 다소 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평균 키는 북한 주민의 평균 키를 아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청소년들의 키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11세 남자아이들의 평균 키는 한 19cm 정도, 센티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남북한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키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애 초기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환경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 앞서 우리 역사적인 결과에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미래의 남북한 간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인적 자본이라든가 또는 생산성의 격차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날 주목할 만한 그런 신체 지표의 변화와 이것이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가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신체 지표의 변화는 비만 인구의 증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비만 인구가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비만의 문제가 점점점 커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 문제라기보다는 성인기의 체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성인기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아동 비만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어떤 건강 환경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다한 영양의 공급, 그리고 영양 소비의 부족, 이런 것에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19세기 산업혁명기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못 먹고, 하지만은 뭐 질병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해서 키가 작아지고 몸무게 줄어들었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너무 많이 먹고 또 에너지 소비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과다한 영양을 통해서 이런 BMI와 비만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아동 문제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의 미래의 기대 수명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신체 지표 변화의 사례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의 키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키의 변화를 보면 그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의 키를 보면 최근 들어서 정체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것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그런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라던가 식습관이라던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주요한 배경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삶의 질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흥미로운 지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질병 문제가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적 자본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지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질병을 퇴치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특히 성장기나 생애 초기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연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